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뭘 잘하셨는지는 선뜻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 의료개혁 관련된 부분은 잘 하시는 방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시대라고 하는데 민생이랑 가장 관련돼 있는 노력들은 잘 안 나오고 있고. 잘한 거는 뭔가를 시도하려는 의지, 못한 거는 너무 그걸 하려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점, 물가 안정. 지금 물가가 너무 높은데요. 외교 경제 완전 다 망가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건설업소부터 시작해서 투자 감세하고 서민들 경제는 거의 파탄 지경이죠 지금. 돌봄 강화. 저는 그건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고 애기도 만족할 수 있는 오히려 의료 개혁 해가지고 요즘 의사들이 막 사직서 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의료 개혁이 맞는지 아니면은 그냥 의료 개혁이다 뭐다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는 좀 시민들을 제대로 생각을 못하는 거 아닐까. 말로만 안정하는데 요즘은 저축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때그때 벌어 쓴 이유가 희망이 없잖아요. 평생 돈 10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못 사요. 야당이랑 좀 협치를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개혁이 빨리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좀 더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더 안정시켰으면 좋겠어. 서민의 안정. 생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국민들에게 마음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내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지난 2년의 소회와 함께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 등 다소 민감한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오늘 네 분의 정치 전문가와 함께 윤석열 정부 2년을 돌아보고 남은 3년의 과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건 정치평론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네 분께 먼저 점수와 가장 관심이 갔던 주제는 뭐였는지 먼저 여쭤보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는지 점수도 좀 주시고요. 가장 크게 관심이 갔던 부분 짧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찬호 논설위원요. 저는 10점 만점 7점 드리고 싶고요. 네. 가장 관심이 갔던 건 역시 김건희 여사 문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비교적 분명하게 그 사과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듣고 싶었던 얘기를 좀 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민들이 조금 더 짜릿하고 확실하게 듣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네. 좀 유보적인 것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10점 만점 7점 드리겠습니다. 네. 김만흠 박사께서는요. 네, 저는 10점 만점에 5점을 주겠습니다. 5점이라고 했던 것은 뭔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기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전기를 마련하는 방식은 이전에 뭔가 국민들에게 조금 잘못 전달되거나 했던 부분을 잘 설명해서 네. 다시 뭔가 신뢰를 회복한다든가 그것하고 그다음에는 총선 평가도 있었고 그동안의 지지율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을 확실히 바꾸겠다라는 게 되는데
전향적으로 바꾸는 태도도 없었고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한 뭔가 새로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 많아했고요. 또 적극적으로 보자면은 본인한테는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였는데 예. 그것도 살리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건 평론가는요? 전 10점 만점에 7점.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많아요. 아쉬운 점은 이제 3 정도의 마이너스 3인데, 변했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상대들, 예를 들어서, 좀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났으니까, 제외하더라도 질문 중에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조국 대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예.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2번이나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공통점은 뭐냐면, 만날 수 있다. 어떠한 사람도 선을 긋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이제 곧 언제든 만난다라는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어떤 태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만난다는 걸 더 나아가서 많은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지거든요. 예. 그것만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 이전의 태도와는 다른 네. 지점이다라는 생각으로 한 7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그래도 달라 보였다. 성한종 기자께서는 몇 점 주시고 어떤 주제가 가장 질문이 관심이 갔는지요? 100점 만점에 60점. 10점 만점으로 하면 6점이 되겠네요. 6점이겠네요. 네. 이게 그리고 보니까 제가 제일 박하게 준 것처럼 보이네요. 아니 6점이 됐네요. 평균 네 사람의 지금 딱 포지션이 발언 순서가 뒤로 가면 이런 게 좀 유리합니다. 아무튼 기자회견을 굉장히 오랜만에 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기본 점수 한 40점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사과 뭐 쉽지 않았을 텐데 좀 했으니까 10점 먼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야당하고 대화 또 언론하고의 소통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대 점수 10점 먼저서 한 60점 정도 드리고 싶고요. 정치 현안 질문이 30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길게 생각해서 좀 서둘러 넘어간 것 같은데 저는 좀 한 1시간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시간 배분에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외교안보도 중요하고 이 취임 2주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책 사안도 중요하지만 이게 총선 참패 직후 회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궁금한 것들 국민 궁금해하는 것들 기자들이 좀 더 집요하게 좀 물고 들어가고 네. 이런 문답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특히 그 최장병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이 무슨 경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경로하셨는지 하셨다면 왜 경로하셨는지 네. 이런 걸 물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빠진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성격이 다른 답변이긴 했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질문에 답을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또 성한종 기자의 평가였고요. 저 성 기자하고 비슷하게요. 똑같이 저도 뭐 장소에 또 방식의 제약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볼 때마다 2차 추가 질문이 없는 게 항상 아쉽습니다. 그래서 1차로 두루뭉술하게 끝나버리면 그걸로 좀 끝나는 상황이 되고 굉장히 좋은 그래가지고요. 지적하셨는데 현업 기자로서 느끼는 건데요. 네. 대부분 대통령들이 기자회견을 굉장히 간격이 길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경우는 특히 좀 이제 21개월 만에 했잖아요. 그리고 전에 비는 전에는 약 34분 했는데 올해 그래도 72분을 했다는 게 굉장히 지금 평가를 받는 수준이 됐다는 게 정말 사실 그 기자들 입장에서는 회견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네. 어떤 한 가지 질문을 2번, 3번 더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기자회견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강찬호 논설위원이 또 뭐 두 분 기자가 오늘 또 참여하고 계시니까요. 성한종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같은 기자회견에서 가령 뭐 정확한 답변이 좀 충분히 안 나왔다면 아니 그것도 좀 답변해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제 그 형식에 있어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뭐 이해는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뭐 미진하면 좀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기자회견을 네. 시작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예. 기자가 마이크를 계속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자가 다음에 질문을 하는데 마이크 쥐고 한 번 얘기한 다음에 마이크를 다시 진행자나 스텝이 갖고 가버리면 할 수가 없는 예. 거죠. 네. 오늘 딱 한 번 그런 대목은 있어요. 대통령이 추가 질문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기자한테 물어본 대목이 있었는데 네. 그 기자가 대답을 하기 전에 이 마이크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네. 국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뭔가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국가를 책임지는 자리도 있지만은
최근에 상당수 사안들은 대통령하고 직접 관련된 사안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질문도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마치 국가의 책임자 아니면 뭔가 통치자 이런 관점에서 국정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기자들도 질문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보다 직접적인 질문이 좀 필요했다는 생각입니다. 세 분 말씀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만 드리면 물론 정치 현안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금 가장 핫한 이슈들이 쌓여 있어서 한참 또 안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진짜 안타까운 건 외교안보와 관련돼서 대통령의 생각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최근 들어서 외교안보도 되게 중요하고 또 특히나 이번에 러시아 문제와 관련돼서 두 기자가 외국 그 로이터라든지 혹은 BBC 기자가 집요하게 같은 질문 거의 같은 성격으로 해서 북한이 러시아 무기를 수출하고 그것을 바로 우크라이나에 쓰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우리나라가 이런 질문들은 사실 좀 더 직접적으로 듣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었는데 너무나 포괄적으로 똑같은 대답을 되풀이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유엔과 관련돼서 물론 외교와 관련돼서는 두루뭉술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경제라든지 외교 안보 부분도 사실 국민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언론들이 좀 더 대통령의 정부의 생각을 들어야 되는 어떤 순간들인데 지금 사실 시간의 안배 말씀하셨지만 너무 자주 안 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대통령이 그냥 대충 너무 원론적으로만 얘기했다는 부분은 좀 아쉽다는 게 자주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또 출근길 회견도 저는 재개해야 된다고 봐요. 네. 진짜 궁금한 거는 출근길에 한두 개라도 답변을 하는 게 맞거든요. 좀 청와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거 참고해서 다음 회견할 때는 마이크를 좀 질문한 기자가 계속 들고 있게. 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열린 토론에서 말씀들을 해 주시니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새롭게 나온 내용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새로운 조직에 대해서 야권도 협력을 해달라. 그리고 그동안 이제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였는데 사회부총리가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강찬호 노슬위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일단 지금 워낙 전 정부도 그렇고 이 정부도 그렇고 계속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처라도 만들겠다는 어떤 대통령의 선언 그 자체가 임팩트를 줄 거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의지를 표명한 점에서 굉장히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과연 정말 이게 그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것이냐 조금 회의적인 게 이게 그 한 부처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종합 부처가 될 모양일 것 같긴 하지만 뭐 노동시간 문제라든가 육아하는 문제 또 그다음에 그 신혼부부들 월급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저 뭡니까 사교육 문제도 또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도 다 사실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부터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 뭐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고 다 모여야 되는데 과연 부총리급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정말 지금 어쨌든 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3년 안에 효과를 내고 싶어 할 텐데 그게 정말 그렇게 효율적으로 다 그야말로 오케스트라이제이션이 될 것이냐. 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결국 재정이거든요. 돈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 부처에게 재정권을 주자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나라 곳간이라는 건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렇게 확실하게 일관된 체계가 있게 돼야지 되는 건데 예. 그 부분에서 과연 이 부처가 재정권을 갖게 되면은 혼란과 어떤 낭비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아싸하게 신생아 한 명 나오면 그냥 무조건 1억 원 주자. 네. 아예 그 기재부 일사불란한 지휘하에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좀 임팩트가 있으면서도 실행력이 있는 이런 것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아이디어도 얘기. 좋습니다. 네. 성 기자님 근데 궁금한 게 21개월 만에 하는 참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일종의 돌파구가 될 만한 아젠다로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내걸었으면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나름대로 이제 지난 2년 설명하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뭐 발표하는 자리니까 얘기하실 예.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 정치 현실을 약간 일부러 외면하신 것 아닌가. 아니 정부 조직법을 바꾸려면 야당이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을 때 좀 사전에 의제를 좀 조율을 해가지고 이거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지난번에 1대1 회담할 때 뭐 대략 뭐 그런 쪽으로 하자 방향을 잡아놓고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지금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이준영이 회견하면서 확 던져놓고 이거 야당도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 알겠는데 예. 그러면 이거를 그 협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야당하고 이제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걸 어떻게 좀 제도화하느냐 이런 문제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두 분 얘기하신 대로 좀 과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두 예. 가지가 다. 일단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얼마나 협조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이게 따로 새롭게 만드는 부처지만은 기존에 있던 보건복지라든가 여성부 등등 여러 가지를 재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아마 대통령 머릿속에는 기존의 여성부의 뭐 재편도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 총선 때 한 서너 개 정당에서 이걸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인구부를 얘기했었고요. 다른 데서 인구기획원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과연 국회에서 다른 정당과의 협력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쨌든 필요성은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모든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인구 문제가 나오고 있고 외국에서는 심지어는 국가 소멸까지 얘기하고 있는 정도니까 예. 아까 우리 강찬호 의원 얘기했다시피 지역 균형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고 다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출산 고령화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공식적인 정부 부처를 해야 되고 국가의 정책 아젠다 중에서 앞에 둬야 된다는 분명히 맞기 때문에 방향 자체라든가 필요성 문제는 맞다고 봅니다. 네. 아니 저도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 제가 아쉬워하는 건 이 다음에도 계속 똑같이 얘기하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설 때 완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게 진짜 중요하면 앞에 20분 동안 그 발표할 때도 이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윤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프리젠테이션 정부다. 그냥 나열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한테 다가가게 만들 만큼의 지금까지의 노력이 있었느냐는 거죠. 이정훈 실장 비슷한 분이 참모들이 없을까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늘 브리핑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내가 이걸 언급한 것으로 만족해버린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국민들한테 얼만큼 진짜 피부로 다가와서 와 맞아 라고 딱 들을 때 반응이 나오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종근 평론가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조금 더 얹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실 때 보면 반드시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뭐 전부 다 중요한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없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정치에서 뭘 하겠다. 이 내세우는 거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뭐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 3대 개혁을 하겠다. 3대 개혁 해야죠. 그거 어떻게? 엄청난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조율을 해내고 야당은 어떻게 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어떻게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제 아쉬운 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다뤄야 될 오늘 기자회견 내용들이 많습니다. 강찬호 논설위원은 아까 10점 만점에 7점을 주셨는데 오늘 또 많이 주목받는 주제가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처신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밝히고 하지만 특검법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그런 또 입장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지금 검찰이 수사를 막 이렇게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뭐 대통령이 물론 국민들 눈높이에 과연 맞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저는 지금은 좀 적절한 언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걸 끝낼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오늘 대통령도 그다음 말이 또 굉장히 포인트가 있었어요.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잘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사실은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이 뭐 대통령하고 약속 대련을 한다든가 또 뭐 보여주기식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따지고 또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소환 조사까지 포함해서 소환 조사요. 네, 소환. 왜냐하면 결국 이제 여사를 조사를 해야 될 것인데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 백을 줬다는 쪽하고 그쪽이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도한 쪽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받았다는 쪽 다 이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사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서면 조사도 있을 수 있겠고 방문 조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그런 조사들 과거에 이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바로 문재인 청와대에 대해서도 요구한 적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럴 때도 이제 그런 것 서면 조사, 방문 조사는 안 된다라고 야당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단순히 이 사건이 그 법리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결국은 그 이제 뭐 전후 관계 또 그다음에 분명히 이제 그 준 쪽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받은 상황들이 이렇게 다 분명히 녹취가 되고 해서 공개가 된 만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품백. 국민에게 심려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 또 여사께서 적절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오늘 첫째로 대통령께서는 이제 사과한다고 대통령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사는 장본인 그 실제 이제 당사자니까 알겠습니다. 여사께서도 뭔가 그런 국민들에게 좀 입장을 밝히는 계기가 방문 조사 그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성 봅니다. 기자님 하신 말씀 있는데 네, 짧게. 김만흠 처장 예, 갔다가 가겠습니다. 김만흠 처장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는 점을 또 믿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봐주기가 있다면 그거는 용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 혁신당 반응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이게 해소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걸 전개해 나가야 될까요? 내게 뭐 야당 정해졌던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오늘 대통령께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누끼쳤던 것에 대한 사과는 상당히 진전된 표현이라고 보지만은 네. 이후에 설명했을 때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본인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지금 백 문제도 처신 잘못 정도지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관련 문제도 2년 동안 탈탈 털었다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할 거다라는 상황은 특검까지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 중에서 제일 조금 먼저 점수 5점을 주다가 낮게 줬다고 했었는데요.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20%도 나오기도 하는 대통령 이런 지지율 상황 총선 참패를 전환시키려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문제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은 지금 특검 관련 적당한 해석 뭔가 해명 수준이 아니라 그동안에 국정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 문제를 앞으로 국정에서 어떻게 뭔가 좀 개입이 안 되게끔 하겠다라는 정도 발언까지 나왔다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라고 볼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영부인 활동으로 득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더구나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지 저는 특검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 대통령이 조금 나아갔으면은 굉장히 좀 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하정 기자께서.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다. 철저하게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믿으시겠죠. 일반 국민이 믿나요? 이건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 지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입니다. 예. 지금 검찰에서 아무리 철저하게 수사해도 그 결과를 일반 국민이 뭐 공정하게 했겠지라고 믿어줄까요?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정치가 좀 변실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22대 국회 또 개원하면 또 특검법 재발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금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한 표현이라든지 혹은 태도는 인식은 전 옳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한 다음에 특검이 있어야 된다. 원칙적으로 옳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생각들 이거 지난 정부가 한 거 맞잖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어떤 대답이 옳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지금 참패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한테 지금 국민들이 저는 이렇게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자기와 먼 사람들은 탁탁 터는데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은 왜 보호하고 왜 더 추상같이 대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지금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얼만큼 대통령이 다가서고 치유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전 김건희 여사 문제만이 아니라 이태원 특별법이나 혹은 최상병 특검법이 갖고 있는 함의가 대통령과 가까운 내가 있는 사람들 또는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들 또는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들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것에 지금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뭐 그러니까 검찰에 뭐 더 어떻게 한다 만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태도를 좀 더 전환해야 된다.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보이게 만들어줘야 된다. 예. 일단 주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좁혀서 왜냐하면 태상병 특검법은 또 추가할 테니까요. 강찬호 논설위원한테 궁금한 건 계속 또 야권에서는 또 뭐 국민들도 이제 제기한 것은 제2부속설이나 특별감찰관실 설치를 계속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 설명이 안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도 그게 사실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은 사실은 뭐 어떤 의미에서 뭐 당연히 전 설치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의혹 해소가 좀 먼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뭐 조금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2부속실을 설치를 조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좀 야당도 지금 굉장히 좀 입장이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도 야당에 추천을 좀 하고 확실하게 좀 그걸 요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또 가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는 게 바로 그 전임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전임인 박근혜 대통령 때는 특별감찰관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또 굉장히 큰 민주당으로서는 호재를 만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아마 공수처 핑계를 댄 것 같은데 특별감찰관 본인들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안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뭐가 꿀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거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민주당한테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쪽이 다 노력해서 빨리 만들어야 된다. 김만우 차장께서는. 특검 관련 문제는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아까 나왔었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뭐 조건부가 아니라 일단 여기 충실하자라는 건데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야당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는요. 이제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게 국회에서 다시 22대 들어와서 제2가 다시 발의가 됐을 때 과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정치적인 논란 정도지 이미 방향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아마 저것 때문에 아닌가요? 제가 알기에는 북한인권위원회 인권위원과 바터를 하자. 그런데 야당이 그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게 지금 팩트인 걸로. 감찰관 얘기는 뭐 얘기하신 대로 그건 팩트죠.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만큼이나 사실 이 주제가 더 많이 오늘 좀 관심을 모았던 이슈일 텐데 바로 최상병 해병대 특검법 관련입니다. 자, 성 기자님,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특검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거부권을 시사한 거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만약에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자신이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특검법을 하도록 또 강조하는 그런 대통령의 설명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역시 검사 출신 대통령의 오히려 그 약점이겠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그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재판을 하면 또 뭐 재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형사사법 절차를 굉장히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법률가의 논리에 따르면 지금 수사 중인데 무슨 특검을 하냐 이 얘기를 법률가가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대통령은 정치인이에요. 일단 일반 국민은 꼭 무슨 뭐 특검 수사기관 경찰 검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고 그거 혹시 처음에 초동 수사 때 이첩할 때 뭐 사단장 집어넣지 말라고 한 게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이렇게 열어놓고 그 부분도 그럼 논의해 보자. 뭐 이렇게 한다든가. 지난번에 그 이태원 특검법도 뭐 독소 조항 좀 빼면 뭐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 아니에요? 합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유연한 태도를 가지면 정치적 절충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꼭 이렇게 딱 거부권 곧 행사할 것 내일이라도 행사할 것처럼 얘기했는지 다만 그러나 저 아쉬움이 있어요. 국민 부식이 부족하다면은 그 나중에 결과를 보고 부족하다면 내가 나서서 특검도 하자고 하겠다 이런 말을 덧붙인 점에서 약간의 여지는 있지 않았나 생각도 약간 있긴 있네요. 저는 아까 그 부분에서 얘기했다시피 바로 기자들이 질문해서 직접적으로 당사자니까 질문을 했으면 대통령이 피해가든 답하든 간에 좀 봤을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전체 질문해서 그랬다는 점이 들고요. 대통령 답변에서 제가 사정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이 출국 금지는 인사검증 통해서 알 수 없다. 그리고 이종섭
예, 전 국방부 장관과 네, 관련 문제 전 호주 대사의 출국 금지와 네.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가장, 기밀이기 때문에. 가장 뭐 네. 중요한 부분이 결국 그렇게 되면서 쟁점이 더 커진 거니까요. 지금 일상관에서 커진 건데 그거 인사검증팀에서 알 수 없다. 이미 지금 누가 고발 조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공수처에서 구체적인 수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아주 많아서 신경이 안 썼다 정도로 얘기하는데 예. 과연 대통령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팩트에 맞는 건지 아니면 상황을 적당히 얼버무리려 한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종근 평론가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이유는 네. 뭐 공수처의 소환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뿐더러 출국 금지는 보통 한 달 단위로 하는데 이게 뭐 2번이나 연장이 됐는데 뭔가 소환이 없었고 또 출국 금지와 관련된 부분은 외부로 알려지는 내용이 아니다. 그걸 외부로 알려지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것도 저는 아까 성한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동의합니다. 이 절차는 사실 정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죠? 유출이 되면 출국 금지와 관련된 출국 금지의 효과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출국 금지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유출이 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해당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게 되죠. 내가 검찰 수사망에 걸려 있구나. 그렇죠. 알게 되죠. 검찰 수사를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밀 사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단위로 하는데 2개월 연속 그 출국 금지를 시켰는데 단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다. 그것도 팩트 맞아요.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들여다보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지금 그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이 갖고 있는 함의 당시 총선 직전에 이것이 굉장히 국민들의 감정에 불을 지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원칙적인 어떤 답변 그리고 팩트와 관련된 답변들은 전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 사실이 그런 건 아닌데 예. 과연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가. 이 문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최해병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이 문제를 축소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 문제는 단 한 사람의 죽음일지라도 굉장히 억울한 죽음일 테고 진상규명해야 되고 책임 소재 분명히 가려야 되는데 그 문제 자체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서 생각을 한다면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굉장히 작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강세론 논설위원으로 가는데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은 아까 성한용 기자가 최해병 특검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 그 전에 이제 기자의 질문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내더라고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없었는데 실제로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국민의힘의 지금 조직부총장이죠. 김종혁 조직부총장도 총선 이후 평가 토론회에서 본인이 이 지역에서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용산에서 격노했다, 격분했다 그런 유권자들의 지적을 들을 수 있었다. 대통령이 뭐 격분을 안 했으면은 안 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척이다라고 선을 그으면 될 텐데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논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향후에 그 특검 그 뇌관이 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오늘 이제 어떤 발언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향후에 그 어떤 파장을 낳을지가 굉장히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그 대통령실로서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는 것이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은 격노를 했었다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또 굉장히 이제 파장과 논란을 낳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향후에 이제 이것이 수사 단계라든가 또 특검 이제 거론 단계까지 갔을 때 그때 아마 제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공수처가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이 수사 뭐 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아마 공수처가 반드시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용산의 논리도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거니까 저는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대통령실은 좀 성실하게 응답을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아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좀 닮은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것도 특검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대통령 회견에 대한 평가보다도 앞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이게 당장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 임기 끝나고 5월 28일 본회의를 아마 재의결 표결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네.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22대 국회에 못 들어가는데 무기명 투표하면 그분들 중에 뭐 물론 민주당에도 반란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총선 참패했는데 이제 부담이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재의결이 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저는 뭐 엄청난 그 레임덕으로 곧장 빠져들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문제를 가지고도 사실 야당 대표하고 정치 회담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반 국민도 좀 양해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끝나는 대로 그럼 뭐 특검을 하는 쪽으로 좀 절충을 해보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이런 식으로 원칙만 딱 밝혀놓고 그냥 법대로 가자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제2에서 3분의 2 뭐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봅니다만은 다만 당내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예. 그 점에서는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잠깐 빠뜨릴 때 나왔나 모르겠지만 최근 네. 비선 논란이 왜 오늘 없었죠 얘기가. 그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저는 뭐 비선은 이제 비선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용산 지난 4월 29일 회동에 작동이 됐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관련이 아마 이번에 앞두고 자유롭게 질문이 간다면 몇 개 추리는 질문 예상 질문 중에 중요한 것처럼 됐었는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은 그 자체로도 주목했던 부분이 오늘 거론이 안 됐다는 점도 있지만은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의 레임덕을 포함한 상황 이야기할 때 그걸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지금 정말로. 그 점에서 했는데 왜 오늘 질문이 빠졌을지 더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 질문으로 이 해병대 특검 관련된 부분을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는 이 해병대 특검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야당의 태도를 보면 계속해서 특검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돌파를 해야 될까요? 윤 대통령이 해야 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할 때 192석의 여당을 설득하는 건 사실상 지금 불가능합니다. 야당을 죄송합니다. 민주당과 그다음에 조국당을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도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설득할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진짜 설득해야 될 사람은 108석의 여당이거든요. 108석의 여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내가 이것을 진정성 있게 꼭 무엇을 하겠다. 전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납득 안 가면 내가 먼저 하자고 할 것이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했어야 됐다. 그리고 그것을 이 여당 내에 반란을 할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로 의지가 있다. 그리고 진짜 진정성 있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던졌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강찬호 건설로는 이 해병대 특검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돌파구가 뭐가 돼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공수처가 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 협조를 저는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뭐 지금 대통령실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공수처가 무슨 일인지 왜 이거 속도가 이렇게 안 나는 거 그건 오히려 저 수사를 더 해달라고 촉구도 저는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데가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여 만든 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장성급 장교 대통령실 3급 이상 이런 관리들의 이런 범죄 이런 것들 또 권력형 범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으로 좀 민주당 권력형 범죄를 의심하고 있는데 정말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 무려 17년 동안 열심히 공을 들여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바로 지금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오늘 사실상 공수처 수사에다가 일단 공을 던졌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저 김건희 여사 문제도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고 최대한 거기에 협조할 의사를 비쳤듯이 이 부분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면 그다음에 특검을 간다는 의지를 보여야죠. 알겠습니다. 상한주 기자가 생각하는 해병대 특검 윤석열 대통령 돌파구는요? 아니 공수처에 대해서 아니 왜 그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출국 금지했냐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나무라는 코멘트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도대체 이거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지켜보자 이 메시지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공수처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문재인 정부의 말을 듣는 기관이 아니에요. 거기도 법률가들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정파적인 기관으로 자꾸 얘기하는 건 별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일단 공수처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 이것도 일반 우리 국민들은 결과를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역시 이 문제도 정치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환영 의원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말한 것은 공수처가 정파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공을 들여서 굉장히 고위급의 정치적 범죄, 권력형 범죄는 잘 수사할 수 있는 기관, 잘 수사한다. 정파가 아니고요. 능력 있는 기관으로 지금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주문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그리고 지난 2년 또 앞으로 3년에 대해서 네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유튜브에서 반창고님. 그전의 소통 방식과 달라진 점에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자신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사기관만 믿어보자는 건 너무 검찰주의자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8952님. 이번 기자회견은 소탈하게 현안에 대해 답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은 불편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앞으로 자주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7466님. 성한용 기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찰이 수사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을까요? 공정하고 옳은 방향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 가능한 대목입니다. 국민도 특검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해주셨고요. 5908님. 저는 총선 이후 대통령이 달라진 모습에서 희망을 봅니다. 야당 대표와도 만나고 기자회견도 열어서 국민적 의혹이나 의문점도 속 시원히 털어주었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변화를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돌소 뚝배기님.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가 느껴지려면 답변 내용에서도 변화가 느껴져야 하는데 그동안 보여준 태도와 다른 게 전혀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보는 내내 너무 예상 가능한 답변만 내놓을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3258님.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졌는지 판단해보면 점수가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삶이 더 힘들고 팍팍해졌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급등하는 물가로 생활이 더 어려워진 느낌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좀 더 살피고 돌보는데 남은 기간을 집중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을 돌아보고 3년을 계획해본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종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또 강조했던 개혁이 연금개혁입니다. 연금개혁만큼은 또 반드시 성한용 기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강한 의지를 부여할 때 주로 반드시라는 표현이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상당히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좀 높였다고 볼 수 있는데 김만음 박사께서는 또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 또 활동하셨는데 그럼 지난 2년간 임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과 관련한 일련의 추진 과정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의 과제는 뭐가 될까요? 지금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못하는 걸로 대해 결론이 났죠. 지금 보험료율 관련 문제도 있고 지금 소득 몇 % 대체할 것인가 두고 여야 간에
미묘한 차이 갖고 지금 이제 결렬이 됐는데요. 이건 길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21대 넘어간다라는 거였는데요. 21대 논의가 되겠죠. 22대. 22대 때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것 질문을 직접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관련 질문했는데 그중에서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있는 게 이거였습니다. 네. 3대 개혁 관련해서 알다시피 크게 보면 카르텔 이른바 개혁이라고 얘기했던 노동개혁 관련 문제도 그랬었고요. 교육도 체제 관련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처럼 했다 결국은 입시학원하고 교육개혁 연루되어 있는 이것도 카르텔 얘기 나왔었고요. 그중에서 연금개혁이 가장 구체적으로 좀 보편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논의가 됐다면은 현재 요율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은 기존에 논의가 되다가 말았던 특수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까지 좀 포괄적으로 다뤘다면은 그동안에 상당한 성과와 노력이 네. 있었다라고 얘기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게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 관련 조정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가지고 오늘 대통령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 얘기한 대로 22대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니까 이 역시 대통령은 입장을 이미 지금 옵션으로 준 거니까요. 여야가 어떻게 타결하냐 결론이 나는 거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개혁 의지는 상당히 강하게 강조가 되는데 정작 이번에 연금개혁 관련해서 누가 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정부안이 안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종건 평론가, 강찬원 논설위원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종건 평론가도 좀 공을 국회에 넘겼다라는 표현이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조직안을 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론에 붙여갖고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료를 이렇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그 자료를 국회에서 잘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들어 달라라는 식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애초에 두 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요율은 뭐 9%, 12%, 13%에다가 그다음 대체율을 받는 거 40하고 50 사이였는데 네. 이 중간에 선택하고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8% 합의를 못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올리고 화요일과 수요일 우리가 연금개혁 특집을 다뤘으니까 네. 물론 오늘 청취하는 분들이 그 내용을 다 들었거나 이해한 건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해 짧게 주시죠.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겁니다. 이 개혁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뭐 독일이라든지 혹은 뭐 저쪽 이 노르웨이나 뭐 스웨덴 같은 경우를 1930년대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지난하게 싸우고 그야말로 사회 대통합을 위해서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데 과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군화거든요. 이 개혁을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우군화해서 공론화해갖고 그걸 사회 여론으로 만들어서 그걸 반대하는 세력을 압박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3대 개혁도 나열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국민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피부로 이 공론화에 참여하거나 혹은 관심을 두게 만들었느냐? 네. 사실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느낌만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 개혁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게 성공하려면 그야말로 정말 뭐 여론이 딱 형성이 돼서 이건 해야만 돼 하고 언론이 사설로 맨날 때리게 만들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면 네. 역시 이것도 지금 지난한 역대 정부처럼 사실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7년 만에 연금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또 치열한 또 토론이 연금 관련해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열린 토론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한용 기자께서 지금 유독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있거든요. 연금개혁을요. 예. 그 의미와 그래서 더 필요한 건 뭐가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해야죠. 이제 인류 욕심이 많은 대통령이시니까 뭐 그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하려면 무슨 옛날에 뭐 사회적 대학이고 뭐 이런 게 만들어지면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 역량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걸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통령의 리더십도 그렇게 구조적으로 좀 갖기 어렵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게 결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또 그 정당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그걸 국회라는 용광로에서 녹여내는 수밖에 다른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개혁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노동개혁도 이제 좀 추진을 했죠. 이 노동개혁 중에서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아쉬운 부분이 대표적인 게 65시간 주 65시간까지 올라간다는 이 근로제. 사실은 69시간. 네. 60 제가 헷갈렸는데 69시간까지 간다는 건데 사실은 결국 52시간의 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 내가 어디 좀 집안일이 있어서 일찍 퇴근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최대 69시간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40시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52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최대 69시간이라는 건데 이게 마치 야당 쪽에서는 이제 69시간으로 정부가 그냥 노동시간 확 늘린다라는 식의 이제 프레임이 뭐 꼭 야당이 했다기보다 이제 그 주변 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를 못해가지고 아 그럼 반노동 정권 아니냐 뭐 노동시간 늘리는 거냐 이런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상당히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어쨌든 간에 사실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법치거든요. 법으로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게 확립이 돼야 서로 간에 이게 개혁이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어떤 의미에서는 잘했죠. 그래서 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이런 거 법대로 했고 그다음에 또 회계 부정 이런 것도 다뤄가지고 노조 카르텔. 그렇죠. 노조 카르텔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들어보니까 주요 노조 중에 10개 중에 9개가 회계 공시 신고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리고 뭔가 파업이라든가 액션을 하기 전에 우리가 또 걸릴 거 없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약간 정치적인 이런 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인상을 주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또 노동계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노동개혁의 대의보다는 정부가 노동개혁을 빌미로 뭔가 그 정략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어쨌든 간에 양자가 꼭 좀 협치라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한종 기자 죄송합니다. 성한종 기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이걸 여쭤보시면 왜냐하면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질문지를 보면서 또 다른 분들이 또 의견을 주신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개혁을 꺼내들었다. 노동과 연금, 교육. 근데 이제 연금은 계속 이제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 교육도 뭐 킬러 문항, 그 다음에 교육계의 이권 카르텔, 또 노동은 노조 카르텔이나 건설 현장 비리 척결 회계 문제까지 지었는데 모든 문제가 어느 순간은 굉장히 급격히 부각되는데 어느 순간은 또 삽시간에 사라져 버린다. 제발 좀 근본적인 단계별로 방향과 이 개혁의 철학을 좀 설정을 해두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기성전결을 가져가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 지지율 낮으면 개혁 못한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개혁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총선에서 좀 그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뭐 좀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게 잘 안 되면 나도 거의 식물 대통령처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 언론 인터뷰에서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총선에서 졌잖아요. 참패했잖아요.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10가지 개혁 중에 좀 골라야 됩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자, 그다음에 야당이 혹시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하고 싶었던 개혁이 뭐냐? 그 10개 중에 그럼 한 절반 이렇게 해서 여야가 좀 같이 이렇게 해서 둘 다 하자. 우리 국정의 동반자로서 예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협치 제도화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이거 뭐 철학적으로 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개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데 바로 지지율이 뒷받침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에 밀어붙이는 것이 통하려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부드럽게 소통하면서 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정 부분에 대한 밀어붙이기를 해야 됩니다. 모든 방식에 대해서 밀어붙이를 하니까 같이 지지율 하락과 같이 맞물려서 더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거기까지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일본 관계 얘기를 하면서 과거 문제가 엮여 있고 현안이 엮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다.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다. 네.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그건 대통령이 밀어붙인다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어떻게 더불어서 풀 것인가 이 부분을 던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걸 던지지 않고 어려운 문제인데 자기가 헤쳐나가 탄단 말이죠. 그래서 개혁 문제도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연금 개혁 빼놓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이른바 카르텔 혁파로 집약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른바 국가 대개조라는 것이 적폐 청산이었다면 이쪽은 카르텔 청산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청산의 상당 부분 국민들이 동의하면서도 뭔가 크게 붐을 못 일으키는 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뭔가 소프트한 공감을 얻는 방식이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서는 이후에도 대통령이 좀 그렇게 선택과 집중 소통을 같이 맞물려서 돌려야 되지 않나요? 예, 잠깐만 조금 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소통을 강조를 했는데 방금 전에 성한종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이 참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해서 지난 5일 6일 무선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2.7%, 부정평가는 64.5%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중요해지는 국면으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가 뭐 불통,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결과만였는데, 강성동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씀하시고, 자, 소통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또 소통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한 가지,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다 저는 뭐 말씀하신 지금 나오신 분들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한 가지 예화로 들 수 있는 게, 그래서 결국 이태원 특별법 통과인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간에 그거는 하나의 협치의 예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협치로 통과될 수 있던 배경에는 그래도 서울경찰청장이 기소됐다는 거,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조금 미리 기소가 돼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그 야당의 특검 예봉이 미리, 그러니까 뭐 이 정부에서 또 검찰에서 최소한의 책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답은 거기 있는 겁니다. 정부가 먼저 책임질 것들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최상병 문제가 왜 커졌습니까? 처음에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책임자들이 어떤 책임지는 모습, 또 기소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죠. 마찬가지로 뭐 명품백 문제도 초반에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사과를 하고, 또 만약에 검찰이 그때 필요했다면 검찰이 그때부터 또 수사를 했고, 만약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나오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의 가장 첫 번째는요, 우선 정부가 책임질 난처한 문제, 어려운 문제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준. 우리나라 그동안 쭉 민주헌정 70년 하면서 예. 쌓여온 관행과 정서가 있어요. 그 수준에 맞게, 그게 국민 눈높이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끔 정부가 처신과 처리 조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진한 게 있으면 국민한테 또 묻는 것인데, 그 정도 원래 국민 눈높이에 처리를 하면은 그다음에 딱히 그렇게 해도 할 것도 많지 않습니다. 야당의 공격도 또 형식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종근 평론가도 언론에 출신이 있는데, 대통령에서도 아까 성한정 기자는 도스태핑도 좀 재개할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어떤 소통을 해 나가야 될까?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낮은 것도 소통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오늘 보니까 여전히 그 어법은 똑같으시더라고요. 뭐 했습니다마는 소통하겠습니다. 뭐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소통하겠다. 소통하겠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경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경청 왜 합니까?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경청을 하는 이유는 듣고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실천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내놓을 건데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하겠다는 말씀 충분히 지금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소통을 통해서 무엇인가로 바뀌고 무엇인가를 하겠다. 제가 만약에 또 조언을 조금 한다면, 예. 아까 전 성환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맨날 말한 겁니다. 10가지 하고 싶었던 거를 한 가지만 줄여라. 그래갖고 그거를 캐치프레이즈처럼 집약해라. 예를 들자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그러면 뭐죠? 통일이라든지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또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 지역 발전, 지역 균형 뭐 이런 게 떠오르듯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럼 뭐가 떠오르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10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해갖고 딱 하나, 뭐 이명박 대통령 4대강이 떠오르듯이 뭐 공과를 떠나서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걸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알겠습니다. 알려라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우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서. 소통이요? 예. 지금 마치 얘기하는 게 새로 시작하는 정부처럼 얘기하는데 임기 5년의 대통령의 지난 2년과 남은 3년 얘기인데, 과연 역사적으로 2년과 다른 3년이 가능한 대통령과 정부가 가능할지 좀 두고 봐야겠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뭔가 전한 분위기를 줘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소통 관련해서는 오늘 긍정적인 면은 언론과 야당 서로 많이 소통하겠다, 이런 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소통의 의미는요, 대통령이 뭐 비서실장 임명하고 민정수석 임명했을 때 홍보수석 대신 뭐 설명 브리핑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이종근 실장이 얘기했다시피 비판 여론에 응대해 주는 겁니다. 비판 여론에 해명이 필요하다든가 상당 부분을 수렴해 주는 것인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소통의 가장 큰 의미는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 줄 것인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별로 좀 주목하지 않았던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동안에도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뭔가 계속 지지율이 확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뭔가 비판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던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백 문제라든가 그다음 이어진 대파 문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정숙 장관 문제도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비판 여론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상당 부분 수렴하고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소통이지 대통령이 홍보수석 대신 누구 설명해 주는 것이 소통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정근 평론가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 뭐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그러면 성환정 기자께서는 192석의 야당과의 협치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야당과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 설명대로 가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답하죠. 지난번 1대1 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단 국회에서 좀 여야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약간 엇나갔어요. 네. 좀 그때도 이제 사전에 의제 조율을 했으면 그때도 잘하면 무슨 정책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협치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신뢰를 쌓고 어디 아프시대는데 입원 뭐 하시는데 걱정됩니다. 이렇게 전화하고 서로 인간적인 호감을 갖고 지금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야당과의 소통 관련해서요. 지금까지는 소통의 주도권과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었다면은 22대 국회 넘어가면서는 대통령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쪽이 어떤 태도를 보일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기조는 그렇게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처분적 입법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분적 입법요? 네. 처분적 법률. 네. 그러니까 자기 법률을 바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까지 하고 있는 국회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그 부분이 이제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정당 운영에서 지금 일사불란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자면은 심하게 따지면은 그 헌법의 양심에 따른 의정 활동이라든가 국회법에 위반되는 상황까지도 강하게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못지않게 민주당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과연 야당과 협치 가능성이 열려 있을까 좀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언론 소통을 짧게 추가하고 싶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잘못한 것 중에 언론 부분이 있습니다. 뭐 MBC 뭐 보도 때문에 뭐 국익을 침해했다 그래서 전용기 안 태우고 출근길 회견도 뭐 중단해 버리고요. 근데 사실 이게 언론은 영어로 이제 워치독이라고 하는데 물거나 짓는 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뭐 가끔 뭐 잘못하면 뭐 약간의 제재는 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익숙해지셔야 돼요. 칭찬보다는 비판이 많다. 그 기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검사만 해서 별로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건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망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정부 참고해야 될 게 바로 이 정부 들어오기 직전에 민주당이 징벌적 언론 손해배상법인가요? 그런 거 해가지고 아마 뭐 그건 진보 언론, 보수 언론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그 민주당이 아주 궁지에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이제 집권당이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비판적인 언론 보도가 싫으니까 아주 뭐 조금만 잘못을 해도 엄청난 배상을 물리고 뭐 형사 처벌하고 뭐 이런 내용을 했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정파를 넘어서 저는 아까 지금 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속성을 정권이 인정을 해주고 자주 소통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 그 정부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후보 시절에 사실 후보 배우자의 어떤 뭐 직업 유는하면서까지 그런 배우자를 아주 가짜 뉴스로 몰아붙인 경우는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그 함정 그 취재와 관련돼서 그 파우치백도 그냥 명명백백하게 함정 취재 아닙니까? 몰카를 차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취재라는 형식을 빌려서 한 거라든지 이런 식의 사실 그 영역을 언론이라는 영역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다 들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좀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강찬호 논설위원에게 물어보고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유독 기자들의 질문이 한동훈 전 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이 됐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기자 질문의 내용을 굳이 소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답변은 정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두 번째는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식사도 할 것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치인이고 또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었기 현재까지도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지금 그 지속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쪽에다가 그 대통령하고 결국 만남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지금 주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전과는 달리 조금씩 뭐 1%씩 조금 이제 그런 뭐 이런 접촉 쪽으로 이제 마음을 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때 여러 가지 이제 좀 갈등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전에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정치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 속에서 결국은 한동훈의 존재와 또 용산의 그런 만남은 언젠가는 회복해 가는 중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그리고 앞으로 3년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뭐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토론을 해봤습니다. 남은 시간 30초 정도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핵심인지 짧게 이야기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성한용 기자부터요. 예, 야당이 중요합니다. 야당이 국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국민 모시듯이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국정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찬호 논술위원요. 야당을 첫 번째로 잘 모시고요. 두 번째로 여당을 잘 모신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여당하고 잘 여당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당만이 지금 대통령이 의지할 수 있는 또 대통령의 버팀목과 방패도 될 수 있는 존재이고요. 그런데 여당이 원하는 건 뭐냐? 대통령 용산이 국민 민심을 반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 2년 동안은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여당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야당 챙기고 그다음에 이어서 여당하고도 특히 잘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야를 다 챙길 필요가 있다. 국민은 뭐 당연하겠죠. 이종건 평론가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윤 대통령 뭐 하나는 하고 끝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대통령이 빨리 인지를 하셔갖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설득에 나서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30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회견에서도 진영정치 진영화가 민주주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지금 집권 중반 중후반 3년차부터는 이 부분 대통령 스스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조언을 듣는 그룹들을 폭넓게 하는 게 필요하다. 최근에 뭔가 만나는 비선 그룹들도 보면은 준 천공 같은 분들하고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보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주변에 좀 만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학자들인데 아니 근데 교수님들 KBS 열린 토론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해서 토론 모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분 토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